예, 여러분 우리 오늘 1일차 OT 진행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그 OT 자료 페이퍼를 같이 보신 상태에서 강의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OT에서 저희가 다룰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반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보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험에 대한 포맷을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수업 들으실 때 필요한 이제 학습 자료 그리고 수업 진도 그다음에 샘플 문제 다음 시간 과제를 위해서 그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진행할게요. 자, 기본반 OT 1번 시험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릴 건데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 모듈이라는 것과 제너럴 모듈이 공통적으로 이제 합반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어요. 자, IELTS 시험 리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학 가실 때 보시는 아카데믹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이민 가실 때 보시는 제너럴 모듈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비율을 보면은 유학 가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간혹 이민 가시는 분들이 극소수가 좀 이제 있으시죠. 저희 반은 이제 두 가지를 공통 영역을 다루는 건데 일단 아카데믹 모듈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이후에 제너럴 모듈에 대해서 유형 설명할 테니까 꼭 구분해서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유학 가실 때 응시하시는 아카데믹 모듈 시험입니다. 기본적인 시험은 60분짜리 시험이고 이 6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도 푸시면서 답안 적성까지 완성을 해주셔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60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답안지를 내셔야 되는 것이죠. 시험은 총 3가지 지문으로 구분되어 나오는데 그게 멋은 없습니다. 총 지문이 3개고 구별은 그냥 패시지 1, 2, 3 이렇게 3가지 지문이 나오게 돼요. 지문의 대략적인 길이는 2페이지 분량이 되는데 실제 지문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실제 지문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샘플로 가지고 온 거예요. 2번 지문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지문은 몇 페이지 분량이 된다고 했죠? 예, 2페이지 분량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냥 막연하게 그 형태만 볼게요. 해당 지문의 첫 번째 페이지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시험지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지문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 이게 그 앞에 보시는 지문의 두 번째 페이지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해서 대략 한 800~900자 정도, 한 2페이지 분량이 되는 이 지문이 시험에 몇 개 나온다? 예, 총 3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지문을 3개 푸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다시 돌아와서 지문의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문항수도 적지는 않습니다. 처음 두 지문 같은 경우에는 13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 지문이 14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IELTS 시험은 총 3지문이 나오게 되고 총 40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지문에 걸쳐서 몇 분 동안 1시간 동안 문제 푸시면서 정답도 작성해서 내야 되는 시험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시험 포맷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IELTS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가지 정도의 총 문제 유형이 있고 여기에 대하여 최소 2개, 보통 3가지, 많으면 4가지도 가능한데 최소 2개부터 4가지 문제 유형을 섞어서 하나의 지문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도, 2번 지문도, 3번 지문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하나의 지문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제가 샘플 아까 보여드렸던 지문 보고 설명을 잠깐 도와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샘플 실전 지문 2번 문제인데 이 2번 지문 보시면은 14번부터 26번까지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를 다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나눕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지문 보셨을 때 지문 페이지 넘어가시면 문제 페이지가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문제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14번부터 19번 문제 그룹을 그냥 A번 문제 유형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때 이 A번 문제 유형은 우리가 문제를 지금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20번에서 26번까지 해서 두 번째 문제 그룹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지문은 첫 번째 유형 문제와 두 번째 문제 유형 해서 총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두 개에서 이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문제로 구성이 된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편의상 B번 유형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하나의 지문 여러 가지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되겠고 특징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전반적인 여러분 출제 지문의 난이도예요. 총 3지문이 나오는데 이 지문이 여러분 동일한 난이도로 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첫 번째 지문을 가장 쉽게, 두 번째 지문은 좀 어렵게, 세 번째 지문을 가장 어렵게 해서 지문을 출제한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IELTS 지문은 다 동일한 난이도의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쉬운 지문도 있고 어려운 지문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의 점수를 내실 때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을 잘 공략하시면은 점수를 좀 낼 수도 있겠다. 너무 어려운 것부터 공략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쉬운 것부터 공략을 해보자. 이것이 앞으로 강의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카데믹 모듈은 대략 간단하게 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마쳐보고 관련 얘기는 좀 더 이따가 해보죠. 자, 이번에는 제너럴 모듈 쪽으로 넘어가서 이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너럴 시험은 우리가 뭐 할 때 보는 시험이라고 했죠? 예, 이민 가실 때 보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아카데믹과 마찬가지로 60분짜리 시험이고 60분 동안에 뭐 하셔야 되냐면 답안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약간 워딩이 다른데 아카데믹은 패세지라는 단어를 쓰는 반면에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섹션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총 3가지 섹션으로 출제가 되고 1번 섹션, 2번 섹션, 3번 섹션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제너럴 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들어주세요. 아카데믹과 제너럴 모듈이 공통 부분이 있고 공통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1번 섹션과 2번 섹션은 제너럴 고유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아카데믹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 대신에 섹션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카데믹 지문 중에서 1번 지문 있죠. 가장 아카데믹 중에서 쉬운 지문 쪽 간혹가다 2번 지문 난이도를 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카데믹 1번 지문을 제너럴 3번 섹션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 제너럴 모듈과 아카데믹과 공통된 영역이 어디죠? 바로 3번 섹션이라는 거예요. 앞에 1번, 2번 섹션은 제너럴 고유의 영역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수업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카데믹과 제너럴 공통 영역 반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을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제너럴 하신 분들은 섹션 3번을 공부를 하시는 거고 앞에 있는 제너럴만 다루는 고유의 영역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제너럴 혹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가 이따 안내를 다시 해드릴게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너럴 공부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안내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아카데믹과 제너럴의 공통 부분, 그것은 바로 제너럴 기준으로 보면 섹션 3번이 아카데믹은 그냥 아카데믹 이번 달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제너럴 하시는 분들만 내가 섹션 3번을 이번 달에 같이 공부하고 1, 2번은 좀 별도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드리는 이하 설명은 제너럴과 아카데믹 공통된 영역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 같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2번 섹션으로 내리실 건데 2번 별표. 오늘 OT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IELTS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거를 순서를 기준으로 총 3가지로 일단 크게 분류를 해보죠. 첫 번째는 순서 일치형, 두 번째는 비일치형, 세 번째는 혼합형. 예, 좀 더 크게 분류해 볼까요? 일단 1번, 2번만 오늘 고려해 봅시다. 순서 일치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번호로 이제 구분해서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번호대로 정답이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출제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우리에게 준 번호대로 정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순서 일치형이 대체 그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샘플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지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수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룹을 다시 한번 A번 유형이라고 하고 제가
앞으로의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A번 유형에 해당하는 이 문제는 순서 일치형 문제입니다라고 제가 가르쳐드렸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순서 일치라는 거는 방금 말한 대로 번호대로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미리 알려드릴 건데 그럼 여러분 시험장 가셔가지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는 순서 일치로 배웠다. 그러면 14번부터 19번까지 정답이 지문 속에서는 내가 순차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뻔한 말을. 이 14번과 19번 문제 그룹이 순서 일치였는데 그러면 이 문제 중에서 몇 번째 문제가 제일 먼저 풀리죠? 당연히 14번 문제가 여기서 먼저 풀려요. 그리고 15번부터 이하 19번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지문 속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막연하지만 이 지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4번 문제의 정답을 여기 문장을 근거로 정답을 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5번 문제는 정답이 어디 있어야 되죠? 이거는 내가 순서 일치로 배웠으니까 15번은 해당 문제를 기준으로 당연히 어딘가 아래에 있겠죠. 어디 정확히 아래에 있는지 우리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막연하지만 어쨌든 아래에 있을 거야. 이를테면은 여기 있죠. 그럼 16번 문제는 거리가 멀어도 뭐한 여기 있죠. 17번은 하면 여기 있죠. 18번도 어딘가 아래에. 이런 식으로 번호대로 풀리는 문제는 우리가 기준을 딱 잡았으면 그 이하에서 계속 정답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감이 이제 오시겠지만 이 시험은 비일치형 문제라는 게 엄연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번호대로 정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 하나 더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 두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제가 가르쳐 드렸을 때 비일치라고 배웠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제가 알려줄 거예요.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가지고 내가 여기 이제 수업 들으면서 배웠던 이 문제 유형이 비일치라고 배웠으니까 20번부터 26번을 정답이 번호대로 풀린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번에서 26번을 내가 비일치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여기 중에서 가장 먼저 풀리는 문제는 몇 번이다? 모른다죠. 20번이 먼저 풀릴 수도 있고 사실 아니면은 26번이 먼저 풀릴 수도 있고 그럼 풀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문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색깔로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여기쯤에서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았다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20번 문제를 찾았는데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21번 문제의 정답은 그럼 어디서 나오죠? 이걸 기준으로 위에서 찾으셔야 돼요? 아래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비일치잖아요. 실제로 21번 문제는 이 지문 가장 먼저 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23번은 한 여기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디서 어떤 문제의 번호 정답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일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분명히 우리한테 14번부터 26번까지 문제 번호를 배정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풀어보시면 비일치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4번이 아니고 21번이 되려 먼저 푸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 유형 풀리다가 갑자기 첫 번째 문제 유형이 풀릴 수도 있고 순서적으로는 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IELTS 문제 공부하실 때 제가 나중에 실전 문제 할 때 강조를 드릴 거지만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순서 일치 비일치 룰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서 일치 비일치라는 거는 특정 문제 유형 내에서 순서 일치인가 비일치인가만 알 수 있고 다른 문제 유형끼리의 순서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즉 얘를 A번, 뒤에 나온 문제를 B번 유형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문제 유형 중에서 어느 쪽 문제 유형이 먼저 풀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B번 문제 유형이 정답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A번 쪽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실전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나중에 실전 문제 실제 풀다 보면은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A번 유형, B번 유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따로 푸시면 안 되고 이거 동시에 풀어주셔야 여러분들 시간 내에 실전 문제를 말끔하게 잘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시험의 설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수업할 때 실전 문제 파트 할 때 더 자세하게 일단 안내를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이 시험이 일치 비일치라는 게 있어서
무작정 번호대로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풀면 안 되는구나 정도 선에서 오늘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본 수업에서 말이죠. 자, 이번엔 점수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IELTS 점수 중에 특히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점수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에 가까운데 총 만점은 9점 만점이고 0.5점씩 급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반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반은 5.5가 목표인 반이라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아카데믹, 좌측은 아카데믹이고 우측은 제너럴이에요.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총 문제수 40문제 가운데 맞춘 개수를 봤을 때 19개에서 22개 내부에서 이제 맞으시면은 여러분들은 5.5점을 받으시는 거예요. 19개를 맞아도 5.5, 22개를 맞아도 5.5 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40문제 가운데 절반 정도만 맞으시면은 일단 우리가 현재 듣는 이 반의 목표 점수인 5.5를 맞을 수 있죠. 다 안 맞아도 돼요. 절반. 반만 맞아도 일단 점수는 나올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가 5.5가 아니라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막연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목표 점수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 점수 대비 몇 개 정도를 맞아야 되는지를 옆에 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너럴과 아카데믹은 시험의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나요. 제너럴 쪽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동일한 개수 맞아도 점수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맞춘 개수 대비 점수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점수표를 봤을 때 막연하게 점수표가 이렇습니다 말고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면 시험 문제 푸시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문제는 그냥 우리에게 한 개 맞는 거예요. 더 가중치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맞는다고 3점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 문제는 1점이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점수를 낼 때 점수 맞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5분 투자하셔가지고 한 개 맞는 거랑 쉬운 문제를 5분 투자하셔가지고 3개 맞는 거랑 점수 면에서는 어디가 더 유리한 거죠? 당연히 후자가 유리하죠. 쉬운 문제를 5분 동안 3개 맞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쉬운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맞는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얘를 조금만 위로 올려가지고 아까 문제 제가 기본 포맷 설명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제가 했던 얘기를 잘 떠올려 보세요. 이 시험은 아카데믹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세 지문이 다 동일한 난이도였어요? 아니면 난이도가 하나씩 올라간다고 했어요? 예, 난이도가 하나씩 올라간다고 했죠. 1번이 가장 쉽고 상대적으로 3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 지문을 풀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많이 맞아야 돼요. 근데 난이도가 어쨌든 좀 구분되어 나오니까 어려운 쪽 지문을 공략하는 게 정답 득점률이 높겠어요? 쉬운 쪽을 공략하는 게 정답 득점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쉬운 쪽을 공략하는 게 득점률이 높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장 가면은 60분을 한 번에 부여받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60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1번 지문에 20분 써도 되고 2번 지문에 20분 써도 되고 3번 지문에 20분 써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걸 3등분해서 20분씩 투자하는 게 과연 좋겠나?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5.5가 정말 목표시라면은 굳이 어려운 3번 지문에 20분 쓰지 마시고 어차피 3번 지문에 20분 쓰시나 30분 쓰시나 어렵기 때문에 정답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 시간 분배를 상대적으로 쉬운 이 앞에 두 지문에다가 시간 분배를 많이 하시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50분. 자, 50분 동안 쉬운 지문 2개를 상대적으로 꼼꼼하게 잘 푸셔서 최대한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분 투자해서 앞에 두 지문 26개 중에 뭐 잘 푸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20개 맞고. 그다음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14문항 중에 10분 동안 우리 몇 개 맞을 수 있을까요? 10분 동안 뭐 어려워서 나는 한 3개 맞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 더하시면 20개랑 3개 다 더하시면은 총 23개는 맞네요. 자, 23개면 몇 개 맞을 수 있죠? 밑에 표에서 확인해 볼까요? 6점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그냥 샘플 전략인데
우리가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면은 굳이 어려운 거 먼저 공략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를 공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방금 했던 얘기의 정리를 오리엔테이션 페이퍼 4번 섹션에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단은 문제 유형에 대한 확실한 정복은 해야죠. 시험이니까 어떤 문제가 순서 일치고 비일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걸 수업 시간만 잘 들으시면은 획득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 때 첫 번째 지문과 2번 지문 위주로 일단 여러분들은 먼저 학습하셔야 돼요. 3번 지문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어려운 거를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1, 2번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실전 지문은 첫 번째 난이도 지문 위주로 수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번 지문은 아까 제가 그러한 이유로 1차적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제하고 위에 단계 레벨의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제 세 번째 지문까지도 다루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취지를 잘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시험에 대한 포맷 안내와 그다음에 주요 포인트 안내 마치도록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오리엔테이션 페이퍼 5번 섹션으로 오시고 교재 얘기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교재 안내를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을 거라 믿지만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교재는 주교재입니다. 주교재는 해커스 IELTS 베이직. 여러분들 이 베이직이라고 적혀 있는 교재를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베이직이 없는 교재는 다른 레벨의 교재이기 때문에 베이직이 있어야 되고 하단에 나와 있는 3개의 교재 이미지 중에서 가장 좌측에 해당하는 교재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제가 부르는 주교재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안 되셨으면은 준비하신 상태에서 이후에 이제 본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주교재에 대한 얘기를 뭐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주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교재는 말 그대로 IELTS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기에 매우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잘 나눠져 있고 구분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유형 학습하실 때, 첫 단계 공부하실 때 깔끔하고 쉬운 내용으로 공부하시기 매우 좋아요. 자, 근데 주교재가 그런데 우리가 실전 문제를 그래도 안 다룰 수는 없잖아요. 주교재가 다소 유형 위주로 잘 나와 있는 교재인 건 틀림없지만 실전 문제 쪽은 우리가 좀 별도로 추가 보충 수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교재는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어떤 식으로 그 전달이 되고 구매가 되는지는 별도 안내를 상세하게 들어갈 예정이니까 안내 받으신 그 루트대로 채널대로 부교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는 뭐냐면 이 세 번째 교재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줘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교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카 교재입니다. 어휘책. 이 해커스 보캐블러리 세컨드 에디션 두 번째 에디션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주면 좋겠고 하단의 교재 이미지 가운데 가장 우측에 나와 있는 교재가 이 보카 책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지문은 일반적인 지문이 아니에요. 아카데믹 모듈 그리고 제너럴 같은 경우에도 아카데믹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아카데믹이라는 건 학문적이라는 거잖아요. 학문적인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학문적인 단어를 많이 모르고 있으면은 내용 파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석이 안 되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딩은 단어 실력과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별도로 어휘 공부도 일단 아카데믹 IELTS 혹은 제너럴 섹션 3번 쪽 공부하는 거의 일부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인식을. 그래서 단어를 별도로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내가 무슨 단어집을 외울지 도통 모르겠다. 그럼 기본서 하나 외우시면 되세요. 기본서. 그래서 해커스 IELTS 보캐블러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를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냐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를 좀 도표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 교재를 펼쳐 보시게 되면은 총 31분량으로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1일차부터 31차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집을 보시면 아마 좀 멍하실 거예요. 왜냐면 단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1일차부터 31차 중에서 하루에 하나씩 외우시는데 기준점을 만들어 드릴게요. 교재 보시면은 좌측에 짙은 녹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표제어, 메인 단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측에 옅은 녹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동의어 파트인데 처음 이 교재 단어 외우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너무 많아서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단 동의어 쪽은 일단 외우지 마시고 그 각 1차별로 표제어 부분만 먼저 외우세요. 그럼 하루당 이 표제어가 대략 60개 내외로 있는데 하루에 60개 정도로 외우시는 거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개 중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60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교재를 외우시는 분들은 표제어 위주로 하루에 하나씩 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하여 동의어 하나 추가해서 외우시고, 세 번째 보시는 분들은 동의어 2개 추가해서 외우시고, 기본 가이드는 이거를 바탕으로 단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IELTS 공부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루에 1일차마다 표제어 내가 60개씩은 외우겠다. 알겠죠? 그 정도 마음가짐은 되셔야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저는 되어 있다고 봐요. 자, 약속을 했어요. 교재 준비하시고 단어 좀 외워주세요. 물론 수업 시간에 하진 않겠지만 단어 수업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라 믿습니다. 자, 그럼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휘는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자, 여러분들 반별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이 Day 1 True False 낱개의 문제 핸드아웃 준비해 주시고 준비가 되셨으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티켓 스페이스라는 이 지문 페이퍼를 좀 펴주시고 일단 좌측 상단부터 진행해 보죠. 제가 좌측 상단에는 배우실 문제 유형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배우실 문제 유형 이름은 True, False, Not Given 문제 유형입니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출제율이 100%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 시험을 보시든지 간에 해당 문제는 출제가 될 거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IELTS 공부를 하실 이 순간부터 시험장 가실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모으셔야 돼요. 왜 모으셔야 되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린 부분에 대한 오답 노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여러분들 IELTS 문제 유형이 많은데 그걸 순서를 가지고 유형 정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순서 일치 비일치. 자,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True, False, Not Given 문제라는 거는 순서적으로 출제할 때 순서 일치를 기본 전제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이 True, False, Not Given 문제는 번호대로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제가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은 이 해당 지문에서만 순서 일치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True, False, Not Given이라는 이 문제는 번호대로 정답이 나오도록 출제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오늘 처음이니까 하단에 이 문제 디렉션도 같이 좀 볼게요. 자, 지금 샘플 지문에 대해서 세 문제로 묶여 있고요. 우리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물어보는지 봅시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스테이트먼트는 문제를 말하죠. 하단에 있는 이 문제가 지문 속에 있는 정보 내용과 agree with 하는가. agree with 한다는 거는 뭐뭐와 일치하다 혹은 같다 정도의 의미예요. 즉 밑에 문제의 내용과 지문 속에서 말하는 정보의 내용이 일치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고는 답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답을 기재하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옵션이 있고 이 중에 택 1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은 true 옵션, 두 번째 옵션은 false 옵션, 제3 옵션은 not given인데 하나씩 조건을 볼게요. 언제 우리가 true를 정답을 적어야 되는가? 이 true를 정답으로 적으실 때는 문제의 내용과 지문 속 정보 내용이 agrees without 때, 즉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답안지에 true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뭐 같은 말이다 싶으시면은 true를. 자, 이어서 false 옵션을 보도록 해봅시다. false를 정답을 적으실 때는 이 문제의 내용과 지문 속 정보 내용이 무슨 관계일 때? contradict 할 때. 그러면 contradict 한다는 얘기는 사전적인 의미는 모순되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의 내용과 지문 속의 내용이 같지 않을 때.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지문 내용과 문제의 내용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을 때, 그러면 false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좀 고생을 필연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not given 쪽입니다. not given. 왜냐면 not given이라고 하는 거는 직역해 보시면은 주어진 게 아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없음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디렉션 볼까요? 만약에 there is no information on this, 이 문제에 대한 정보가 지문 속에 주어지지 않을 때, 즉 문제의 어떤 특정 부분이든 전반적인 내용이든 지문에서 다루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모순된다고도 할 수가 없을 때, 즉 주어진 게 아닌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답안지에 not given을 정답으로 적어 주시는 것이죠. 자, 막상 여러분들 풀다 보시면은 여기 false 쪽과 not given에 대한 구별을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일반적이세요. 저희가 강의해 보면서 학생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false와 not given의 구별이다. 왜 힘들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해석 문제가 가장 큽니다. 문제의 그 내용과 본문에서의 문장, 근거 문장을 고르시고 난 다음에 해석을 100%가 안 되고 애매하게 해석하시기 때문에 그게 헷갈릴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false와 not given을 정답 찾으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만약에 틀렸다, 헷갈린다, 노트를 만드세요. 지문의 근거 문장과 그 해당하는 문제의 문장을 보고 해석이 정확히 잘 안 될 원인이 가장 크니까 그 근거 문장이랑 문제를 같이 두고 해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해석이 정확히 안 된다? 질문을 주시면 돼요. 그 정도 노력을 해주셔야지 여러분 실력 향상이 있을 수 있고, 문제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석이 완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공부하시고 하셔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꼭 노트 만드셔서 근거 문장과 그다음에 문제의 해석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샘플 문제로 여러분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풀이를 해볼게요. 오늘은 전반적인 이제 지문을 파악해서 풀이한다기보다는 제가 그 문제랑 근거 문장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이 정도로 도출되는 겁니다. 맛보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테스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한 거가 이제 감을 잡으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 과제 해오시면은 주교재 메인 과제. 그러면 그때 전반적인 이 트루 벌스 나기 문제 풀이 전반적인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냥 맛배기 식으로 편하게 들어보주세요. 자, 그럼 진행해 보죠. 자, 우리가 트루 펄스 낱개의 문제는 적어도 이거는 체크합시다. 순서적으로 뭐였죠? 예, 일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제일 먼저 풀릴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일단 우선 당연히 공략하는 게 맞겠죠.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More than half of the people,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travel in space, 예, 우주를 이동하는, 즉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suffer from, 이런 거를 겪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직역했을 때 그럼 뭐를 겪죠? 이런 느낌을. 바로 motion sickness. motion sickness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미를 말합니다. 멀미.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멀미를 겪을 것이다. initially. initially라는 거는 초반, 중반, 후반을 나눠봤을 때 초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이 첫 번째 문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거 문장을 먼저 찾는 거예요. 리딩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를 읽으시고 근거 문장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다시 오늘 말했던 대로 오늘 제가 근거 문장 그냥 바로 고를게요. 자, 지문 오시고 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근거 문장이었는데 한번 내용 읽어보고 정답 판별해 봅시다. 그럼 멀미라고 하는 것은 afflict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누구누구를 괴롭히다 정도의 의미가 돼요. 자, 그럼 멀미라는 거는 누구를 괴롭히게 되냐면 more than 2/3 of all astronauts. 분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2/3 어떠세요? 2/3는 3분의 2잖아요. 3분의 2는 이미 절반 이상이란 말과 똑같아요. 즉 멀미라는 거는 모든 astronaut이라는 거는 우주 비행사죠. 그럼 우리 우주 비행사라는 표현은 지구를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어디를 이동하는 사람이죠? Who travel in space. 우주를 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주를 이동하는 사람들의
3분의 2, 즉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비행 멀미를 겪는 거예요. 언제 겪죠? On reaching orbit, on 별표. 자,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할 건데 일단 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살짝만 해봅시다. 그러면 전치사 on을 뒤에 흔히 동사 ing 패턴으로 묶어서 썼을 때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법은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작을 하자마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제일 좋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On arriving. 여러분, arrive는 우리가 도착하다는 동사인데 이거를 ing 형식으로 즉 on과 함께 붙여 쓴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하자마자? 어딘가에? 네, 그죠? 도착이라는 행위를 하자마자예요. 근데 여러분 하자마자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한참 이후에요? 직후예요? 직후니까 시간의 경과가 얼마 안 된 것이죠.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멀미라는 거는 우주비행사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괴롭힌다. 이 우주비행사들이 그 궤도에 이르자마자 리칭이니까 그러면 우주에 도달하자마자요. 그럼 우주 도달하고 나서 초, 중, 후반을 생각했을 때 초반이니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 on reaching orbit이라는 표현을 우리 첫 번째 문제의 어떤 표현과 initially 쪽과 연결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이하 내용 생략해도 정답은 낼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 멀미라는 거는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을 처음에 궤도에 도달하자마자 멀미가 괴롭힌다. 3분의 2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멀미를 겪는 거니까 말이죠. 정답 여러분 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3분의 2 이상이란 말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주 궤도 도달하자마자 비행 멀미를 겪는다는 말과 절반 이상 겪는다, 3분의 2 이상 겪는다 똑같은 말 안 합니까? 3분의 2 이상의 절반 이상이란 말과 똑같으니까. 해서 이 문제는 정답이 지문 내용과 문제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정답을 그러면 true를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셨죠? 자, 이번에 2번 문제로 내려서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2번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likely to, 해당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be likely to 동사. 근데 이 likely라는 표현은 형용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뭐 할 혹은 뭐뭐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합치시면은 뒤에 to 부정사와 함께. 그러면 우주 비행사들은 겪을 가능성이 높다. 척추판에 척추라고 할게요. 척추의 degeneration. 보통 그러면 생물 지문에서 degener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태화 내지는 생물 지문 같은 거에서 보면은 혹은 태화 퇴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괜찮죠? 그러면은 척추판의 어떤 퇴화를 겪는다. 마찬가지로 이 2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근거 문장 바로 골라서 정답 도출을 같이 해봅시다. 우주 비행사들은 척추판 퇴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자, 본문 오시고 척추판과 관련된 표현이 언급되는 부분이 뭐 어디였냐면요. 이제 우주 비행사들과 함께 여기였어요. spinal discs. 그다음에 astronaut. 우주 비행사. 자, 그럼 여기 문장이 일단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척추판과 우주 비행사. 요거 가지고 우리 2번 문제 일단 한번 풀어 볼게요. 자, as 뭐함에 따라 as spinal discs expand. 이제 우주 갔으니까 우주 가면은 척추판이 팽창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척추 쪽이 이제 늘어나는 건가 봐요. 그러면은 그 우주에 간 우주 비행사들이 아마도 gain 얻을 거예요. 직역하면은 뭐를 얻어요? 5cm, 5cm만큼 얻는다. 그 말은 뭐죠? 이 척추가 늘어나니까 신장이 5cm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말을 해준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2번 문제를 지금 푼다고 했을 때 근거로 잡았던 게 척추판 얘기가 나왔고요. 우주 비행사 얘기가 나와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풀어봤더니 지문에서 언급한 건 뭐였냐면은 이 척추판이 우주 가면은 늘어서 신장이 5cm 정도 커진다 얘기만 한 거잖아요. 자,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척추판의 태와 퇴보 같은 거를 경험할 것이란 말이 일단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true 옵션은 정답이 안 돼요. 그렇게 언급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false인 경우로만 생각해 볼게요. 2번 문제가 정답이 false이려면 어떻게 되죠? 지문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우주 비행사들은 척추판의 어떤 태화를 겪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속에 언급이 돼 있으면 정답을 우리가 false를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 해당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을 때 그게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은 쉬운 false의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결국에는 척추판이 태화한다 쪽도 언급이 없고 안 한다 쪽도 없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 우리가 어느 쪽으로 현재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유출하셔야 돼요. 현재 문장을 봤을 때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해서 이번 문제는 현재 문장 가지고 정답을 내봤을 때는 우리가 not given으로 정답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는 게 맞겠어요. 일단 오늘 연습이에요. 그 문장을 봤을 때는 정답이 not given. 자, 이제 하나 더 마지막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에게 해야 할 task는 job이에요. 일. 자, 우주 비행사들에게 해야 할 일거리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우주 비행사들은 빠르게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자, 스트레스 얘기와 일거리 준다인데 여기 문제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은 우주 비행사들에게 할 일을 많이 주면은 우주 비행사들이 뭐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지금 문제 내용이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쪽과 일을 준다. 그 관련된 문장 빠르게 골라가지고 우리 정답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샘플 지문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내려보시면 되는데 일단 일거리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쯤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근거 문장이라고 제가 좀 뽑아서 오늘 진행하도록 해봅시다. 일단 나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사 얘기 나옵니다. 나사가 어떤 사실을 밝혀내는가 보니까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고립되어 있잖아요. So the stresses of isolation, 고립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confinement라는 건 좁은 공간에 갇혔다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가족과 떨어졌으니까 isolation, 고립에 대한 스트레스와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can be brought on. 예, 중요 동사가 여러분 나왔어요. 그럼 bring 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좀 따로 적을까요? 요거 동사는 매우 중요하네요. bring on이라는 표현은 흔히 말하는 cause와 동요로 외우시면 돼요. 뭐뭐를 유발하다. 지금 그게 수동태로 좀 나온 거거든요. 그럼 brought on이니까 caused, 유발이 되었다, 유발이 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죠. 그럼 다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그럼 나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simply, 단순히 어떻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일을 주는데 few는 어때요, 여러분? few라는 거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이 few라는 거는 부정의 느낌이 나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매우 적은. 그래서 일거리를 매우 적게 주면은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오히려 우리 상식과 다르게 일거리를 안 주면은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한번 다시 나옵니다. 누가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들에게 해야 될 일거리를 little 주게 되면, little도 이런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는 부정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일거리를 거의 주지 않은 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스트레스들을 받게 될 거다. 며칠 있다가 a couple of days,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말이야. 자, 그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little과 few, a little, a few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양적인 개념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말이에요. 관사 어가 있고 없고가 되게 달라요. 관사가 없으면은 거의 부정어의 느낌 나서 뭐뭇이 거의 없다, 거의 없는의 개념이 되고, 어가 있으면은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좀 있어, 어느 정도 조금 있어, 어느 정도 조금 있다 개념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A little water와 그냥 little water. A little water는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물이 좀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 그냥 little water는 물이 거의 없어란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관사 없고 있고의 차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는 관사가 없는 few와 little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정예로. 일을 거의 안 주면 스트레스 발생하고 또 일을 거의 안 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즉 지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우주 비행사들은 오히려 일거리를 안 주면은, 거의 안 주면은 스트레스들이 유발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 3번 풀어봅시다.
우주 비행사들에게 일거리를 주면은 이들이 빠르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게 아니죠. 오히려 스트레스는 언제 스트레스 받는 거? 일거리를 안 주면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지문 내용과 모순되는 건 여기죠. 일거리들을 여러 개, tasks 여러 개 준 게 아니고 안 줬을 때라고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여기가 모순. 해서 이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정답이 뭐가 돼야 돼요? 지문과 모순이기 때문에. false 쪽으로 정답이 나와줘야 되죠. 일단 우리가 샘플 문제는 이 정도 해봤는데 이 true, false, not given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여러 가지 룰들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본 수업이 이제 2일차부터 우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 내용 바탕으로 우리 뭐죠, 여러분? 2일차 과제분 잘 숙제해 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일 오실 때 데이 2 주교재 74, 79번 페이지를 푸신 상태에서 강의 들으시고 내일은 종합적으로 true, false, not given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힌트와 그다음에 정리를 풀이 방식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일차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점수 잡는 Hackers.